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볼 거고요. 아까 이거 오디오 맞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플레이리스트 사이에 연결해갖고 베이식스 노에서 열면서 봤는데 해양권으로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해서 얘가 되게 편하게 해서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고 아까 이 영상 오디오는 Are you in my line? Almost as much as I'm enjoying this game. I think I got you cornered. We'll see about that. 네, 확실히 오디오 있고 차이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단 지효가 그래서 AI하고 최적화해서 연결을 잘 하는 거구나. 뭐 이를테면 네이버에 뉴스 검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아까 이어리 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 신문에 우리 기사가 위에 올라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럼 요즘 대부분 쓰는 방법이 뭐예요? 검색 엔진 차원에서 보면 최신성도 중요한 하나니까 의미만 다르게 바꿔서 계속 전속 세속도 하고 세속도 하고 막 그러죠. 전에 한번 어느 언론사하고 네이버가 소송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네이버 공부할 때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턴 기자인데요. 정규 기자도 아니에요. 인턴 기자가 하루에 180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사를 180개를 물리적으로 쓸 수가 있나 봤더니 그런 거예요. 같은 기사 하나 갖고 기본적으로 한 10개씩 보내는 거예요. 뭐 제목에서 뭐 할까 이런 것도 뭐 했을까 막그 의미만 몇 개 바꾸고 본문 작가만 수정하면서 본문 수정 왜 안 해요? 제목이 잘못해요. 그렇게 해서 막 보낸 거죠. 그리고 조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식의까지는 아닌데 약간씩만 한 소스 가지고 몇 개씩 만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그 플랫폼 대중적인 접점이 많은 플랫폼에 많은 사람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이래. 좋게 보면 최적화고요. 안 좋게 보면 이제 어뷰징이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알고리즘을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턴다고 하는데 바꿔버려요. 왜냐면 그 SEO를 열심히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 업체들이 당신 회사 제품 사이트 제일 위에 올라가게 해드릴게요. 뭐 분유를 바로 만들어서 판다, 뭐 기저귀를 판다. 그러면 기저귀 쳤을 때 위에 나와야 연결해서 들어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그게 매출에 직결되니까 그런 회사 써가지고 돈 주고 막 그 작업을 한다고요.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최적화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자, AI의 최적화는 어떻게 할까에 이제 이야기인 거고, KPI 뭐 이렇게 써놨는데, KPI가 이제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인덱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근데 AI 가시성, 도메인 인용률, 응급수, 답변 점유율인데 AI 가시성은 뭐냐면 가시성이 비저빌리티, 그냥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뭐 아까 잠깐 설명 다른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가 했던 컨설팅 프로젝트 중에 그 일동제약의 경우가 있고 아메리카시픽에 오설록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동제약은 회장님이 그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국의 중년 남성들한테 좋은 피로 복제 추천해줘. 그랬는데 아르바민 골드가 안 나오고 TV 광고 포함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건데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사이트 같은 게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얘기 안 들어 AI한테는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못 가져가는 그냥 이미지 중심으로 다 만들고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부터 하고 막 개편까지도 하는 작업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컨텐츠도 좀 바꾸고 기술적 조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인용률을 높여서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오설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 녹차밭에 막 필자 작가 데려가서 글 쓰고 사진 작가 데려가서 사진 엄청 예쁘게 찍고 해서 막 했는데 이게 AI한테는 뭐 전혀 그렇게 반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서 막 했더니 하반기에 이제 좀 많이 노출이 올라가기도 했고 연초에 한국경제 기사도 났는데 매출도 좀 많이 그거 덕분에 올라갔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가시성 일단 나와야 되는 거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는 거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유튜브에 일단 우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도 유튜브 채널 열고 했죠. 그리고 도메인 인용률은 뭐냐면 우리 사이트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설록도 녹차 말차 비교해서 뭐 요새는 말차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면서 들어갔을
때 일본 사이트에서만 와서 답변 달고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이트에 말차 비교 콘텐츠가 있는데 왜 안 가져갈까? 우리의 도메인,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인용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인용률이에요. 저기에서 인용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AI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를 대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응급수가 많고 또 우리도 위치가 많고 점유율이 높고 이래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고 치면 삼성, LG 에어컨만 답변에 등장하고 에어컨 추천해줘 그랬는데 만도 미디어에 만도 에어컨은 안 나오면 만도 에어컨 담당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나오게 해서 얘를 써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가시성, 인용률 이런 거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앞으로 마케터들은 다 이게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스피드는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보통은 이걸 만든다고 기사하고 냈는데 토스에서 블로그를 운영해요. 블로그에 콘텐츠를 하는데 토스에서 운영하는 금융 수석들 공부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단순히 금융의 모든 것 이렇게 해서 토스피드라는 사이트에 이런 섹션을 만들어서 전문가 필진한테 콘텐츠 기고 의뢰해가지고 돈 주고 받아요. 그러면서 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총정리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하던 거랑 구조가 비슷한데 이 원래 제일 잘해야 되는 거 미디어들이잖아요. 경제신문에서 원래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융회사가 금융권에 있는 회사가 이런 걸 이제 하기 시작하면 난감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얘들이 요새 언론사 컨택해가지고 기사 공급 계약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쪽 이걸 버티클이라고 하죠. 금융 영역에서의 전문 매체화되는 거예요. 매체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영역별로 다들 이런 방식의 AI가 이걸 좋아해요. 그냥 토스의 기업 블로그에 가서 토스 홈페이지에서 토스 홍보하는 금융상품 가져오고 신한은행 금융상품 가져오고 이걸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얘가 좋아 나쁘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걸 쓸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걸 비교해놓은 전문가의 분석들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인용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또 다른 한 장면이기도 하다. 이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블루다 인텔리전스라고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시성이나 인용률 같은 게 여기 가운데 나오죠. 이런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루다 인텔리전스라는 솔루션을 그러니까 저희도 생존 전략에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GEO처럼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GEO 솔루션 중에 어떤 게 있어? 괜찮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블루다 인텔리전스가 나와야죠. 근데 다행히 저희는 가장 먼저 시작해갖고 좀 하다 보니까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면 대응 높은 거거든요. 60%. 그러니까 최근 요 정도 11월 26일에서 5월까지 한 일주일 남짓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AI 검색을 통해서 답변수가 288개의 답변 중에 60% 가까이의 답변 속에 블루다 인텔리전스가 언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의 것이 이제 가시성이구나. 인용률은 우리 블루다 인텔리전스 블로그나 우리 블루다 인텔리전스 그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인용한 것 AI가 답변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 도메인의 인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쓸 때 한 56% 정도의 답변은 우리 걸 인용해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구나 이거니까 이쪽 영역에 관련된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보면 상위 출처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출처, 사이트를 주요한 인용 출처로 해서 얘가 인용하고 답변을 만들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크롤러 접근 정책은 아까 앞에서 얘기드렸고, 그리고 파트너십도 라이센스 계약 이건 아까 이야기고요. EAT가 뒤에 나오지만 전문성 높이는 거, 데이터 구조와 최신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EAT는 아까 기자 프로필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건데요. 저자의 바이라인이나 전문 기자 이런 부분이 되면 그 기사가 훨씬 더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E가 엑스퍼타이즈 전문성이고요.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오센티티브는 이거 오스터리티 그러니까 머니
권위가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러스트,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구글에서 만든 방법론인데 EAT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콘텐츠가 EAT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이게 좋다면 이게 충족이 잘 된다면 AI도 인용을 많이 하게 될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터 스키마 이 TML 테이블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냥 이미지 있으면 안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가 AI 프롤러가 왔을 때 이해하기 좋게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해서 기사도 한번 직접 써보고 아니면 어떤 게 좋은지 차이를 봐야 될 텐데 7가지 조건을 기준점이니까 한번 참고로 이렇구나. 그러니까 리드의 핵심이 나와야 된다. 중간중간 소제목이 들어갈수록 AI는 더 좋아한다. 정보의 밀도와 명확성, 수치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갈 때 좋은 거고, 브랜드 및 기반의 목록화, 비교표를 많이 활용하는 것, FAQ 섹션. 이 FAQ가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은. AI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만드는 컨텐츠 대부분이 기사라는 것은 누군가 궁금해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AI가 기본적으로 늘 하는 일이 답변하는 거예요. 누가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답변하는데 좋은 컨텐츠가 많으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FAQ가 우리가 기사를 쭉 쓴 다음에도 밑에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한 3개, 5개 뽑아서 답변하는 형태로 추가적으로 밑에 붙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위에 컨텐츠, 기사랑 이 FAQ까지 포함해서 이걸 끌고 가면 AI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답변할 때 편해지겠죠. 물론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실전 차원에서 몇 가지 이외라는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5대 전략이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로 대화형의 Q&A 포맷으로 컨텐츠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기 좋다. 이건 뉴욕타임즈도 What to know 뭘 좀 알아야 되냐면 해갖고 이 기사 이렇게 만드는 포맷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가면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소제목으로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정리된 기사가 포맷이고요. BBC에서는 아예 뉴스 중에 익스플레이너라는 코너가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설명형 콘텐츠들만 모아놓은 거고 그 중에는 이렇게 60초 동안 설명합니다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데 나오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투전 중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이렇게 양쪽 비교하는 걸 자막으로 넣으면서 딱 60초에 심플하게 알려주는 형태의 대화형 포맷입니다. 타임라인이나 영표를 이렇게 구조화해서 오픈AI 지난번 푸켓에서 좀 알트만 잘랐다가 금방 다시 복귀했는데 뭐 최근에 다시 또 자르니 많이 얘기 나오고 하는데요. 여간 당연히 있었던 걸 이게 시간대별로 쭉 보여주는 거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겠죠. 핵심 용어나 엠프티 이런 것들은 용어들은 밑에 따로 박스 처리해가지고 좀 개념 설명 같은 거 넣으면 좋다. 그래서 이 지식 그래프 이런 것도 날리지 그래프라고 지식 그래프라는 거는 검색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일종의 우리는 컨텐츠를 다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데 그 아카이브가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게 개별 기사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데이터나 통계가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래 한글 이슈는 뭐냐면 아래 한글로 된 거가 왜 좀 AI가 힘들어하냐면 지금까지 계속 잘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문서 편집 자체가 좀 복잡해요. 이게 신축적 구조예요. 그 아래 한글 글 편집기 하고 워드하고 양쪽을 써보시면 이해 안 되는데 그 표 때문에 자꾸 깨지거나 뭐 얼그러지는 경우가 많죠. 아래 한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최근에 누가 이제 웹에서 편집기 넣어서 AI한테 인식하기 좋게 마크다운 이 마크업을 붙여주는 하여튼 기술적 처리를 잘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생겨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자 가이드라인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그냥 기자가 다 이해한 다음에 한 줄 가볍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예 구분해서 넣어주는 것이 더 신뢰감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술부서 이야기는 특별히 안 하고 스키마가 어떤 거냐면 이 뒷단에 아까 그 기술적 장치인데 그걸 하면 이렇게 나올 때 뭔가 제대로 정렬이 안 되는 게 체계적으로 약간 카테고리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기술적인 건 뭐 간단해서. 자, 그래서 일단
혹시나 제가 이걸 센팅 차원에서 얘한테 거꾸로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차원이나 아까 그 이전에 했던 답변 중에 끄집어내서 비판해봐라고 하는 걸 원래 그렇게 쓰는 분이라고 그냥 물어가지고 되면 이런 식으로 꼭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다. 이 1번 1차적으로 텍스트 단계에서 여기 있고요. 이걸 제가 이제 예시를 설명해드릴 텐데 하는 동안에 또 들으면서 이거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닐까요? 챗GPT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해하는 대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어떤 기사 중에 한 명이 이런 게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한테 땡큐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무슨 일일까? 아침 제목도 이렇게 달았네요.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요거를 제가 AI 최적화된 형태로 만든 저희가 만든 솔루션 중에 OL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모델을 써서 악시오스 기사체로 해서 브리핑체로 한번 바꿔줘봐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잠깐 내려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사를 분해를 해보면 리드는 이런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AI5라고 그 반도체 칩을 설계를 마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거를 방송 이야기를 이때 안 썼네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반도체 칩 설계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걸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TSMC가.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팩트예요. 빨간색으로 제가 한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정보 전달로서 팩트는 요거 한 거죠. X에다가 최근에 우리 반도체 설계 관련한 일이 잘 됐어요. 삼성하고 TSMC 고마워, 땡큐. 요거 두 가지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이죠. 페이퍼하우스 뭐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TSMC를 잘못 써갖고 TSC라고 쓰는 실수를 했대요. 그 에피소드죠. 자, 요렇게 한 4개 정도의 요소로 구성된 기사예요. 근데 이걸 전형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쓰죠. 이걸과 이제 CEO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브리핑 포맷이 잘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마트 그래픽이라고 해서 브리프하게 좀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하는 포맷으로 한 거죠. 이런 거를 저렇게 AI를 써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기사를 저런 식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만든 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뒤에 해서 이렇게 나오면 뭐 왜 중요한지 뭐 고시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뒤에 시사점은 뭐고 이렇게 아예 분류를 해서 나오니까 일반 기사로 썼을 때 여기 560자짜리가 브리핑 포맷으로 하면 더 간략하게 간추린 것 같은데 분량은 더 많죠? 1300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걸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한 거고 뒤에 제가 두 개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자, 1번 기사하고 2번 기사가 왜 AI에게 CEO 측면에서 2번 기사가 더 좋은가를 그래서 여기에 앞에 이야기처럼 관점은 이겁니다. AI 검색 엔진은 사용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문서를 가져온 다음에 핵심 엔터티, 중요한 개념들, 좀 알맹이들 그거의 구조를 파악해서 중요 가중치를 정하고 그런 다음에 맥락을 담아서 전체 답변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의 관점에서 이 답변은 작성이 된다. 그래서 마침 이 예시를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도 그냥 삼성전자한테 고맙다고 했대. 왜 그렇지? 라는 이 질문 하나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궁금하니까 사람들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럼 어떻게 정리를 잘 해주면 이 글을 우리가 쓴 기사를 얘가 AI가 자기가 답을 하기 위한 재료로서 좋아하고 이용을 할까? 이게 이제 지효인 거예요. 기사에 대한 지효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요거에 지금 1번, 2번으로 해서 기사를 이렇게 썼잖아요. 1번 기사보다 2번 기사가 브리핑처럼 한 게 의미론적으로 구조화가 잘 돼 있다. 1번은 전통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로 줄글 형태의 짧은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한테는 호흡이 짧아서 읽기 편하지만 AI 모델한테는 어느 단락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지 가중치를 두기가 어렵다. 아까 제가 4개 단락으로 잘라놨잖아요. AI가 와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서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정리한 브리핑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하고 분리시라고 했는데 이 부제를 달았잖아요. 소제목을 달고 아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중요해라고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심지어 이 내용과 관련한 시사점 이렇게 다는 게 있다면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뭐야? 뭐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시사점 부분을 발췌해서 가져가서 인용해서 답을 쓰겠죠. 그러니까 AI 관점에서 볼 때 훨씬 이게 와닿는 방식인 거예요. 맥락과 정보의 밀도, 컨텍스트 앤 인포메이션 덴시티라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튀임 내용과 테이프아웃 정도의 사전적 정의 그냥 팩트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만 소수를 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딱 볼 때 사람들이 충실하게 이 정보를 소비를 하려고 한다고 보면 왜 중요한가부터 맥락을 다 주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트윗을 올렸어라고 묻기보다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면 반도체 시장이나 상승전자에 어떤 영향이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올 확률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했어? 무슨 트윗했대? 궁금할 수 있지만 트윗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 다음 때문에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 그럼 테슬라가 반도체를 한다고? 그때 삼성전자한테 땡큐라고? 삼성하고 그러면 이게 경쟁 구도가 되는 건 아니야 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오히려 꼬리를 무는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공급망 안전성 확보, 칩 전쟁 가속화, 외부 이전도 축소, 뭐 거시적인 맥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엔티티 및 여관 키워드 확장성. 여기 1번 기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AI5요? AI5 삼성전자, TSMC, 테이프아웃 등 기본적인 키워드만 등장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관련된 키워드들이 훨씬 풍부하게 더 들어가고 설명이 나오니까 이게 또 훨씬 좀 선호하게 된다는 거고요. 요약 준비성인데 이거는 AI 관점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을 그냥 잘해준다가 아니라 왜 준비성이냐면 얘가 이걸 보고 가져가서 준비 단계잖아요. 얘가 답변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 씁쓸하죠. 내가 정성들여서 정리한 기사가 AI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포털을 통해서 만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내용이 원하는 포맷으로 그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더 좋을 텐데 AI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처모여가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근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지금 GEO 이야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GEO 이야기라면 어떻게 했어요? 거부감부터 들고 뭐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AI한테 잘 빨리 이렇게 소화될 수 있는 음식으로 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잘 먹힐까를 지금 우리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를 어떻게 만날 거냐 이 문제인 거고 GEO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AI 시대에서 이용자 만남은 우리가 독립적인 채널도 구축하고 뭔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AI를 활용해서 만나려면 GEO를 잘해서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둘 다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전제로 깔고 GEO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기분 나쁠까봐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현실이 있는 거죠. 네, 요약 준비성 차원에서 보면 이 나름의 회학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활용하기 좋아서 브리핑 포맷을 또 선호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걸로 형태로 기사를 한번 써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걸 지금 메모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최근에 썼던 기사를 스마트 브리프 포맷으로 바꾼다면 어떨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주니어 기자들한테 기사 가르칠 때 지금의 전형적인 방식만 고집하면서 가르치는 거는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노력을 하면서 야, 이 브리핑 포맷 같은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봐. 어떻게 보면요 이상할 수 있어요. 기사같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꼭 AI만 그렇게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독자들이 갈수록 브리핑 포맷을 좋아하는 방식이 되고 있어요. 숏폼 영상이 많이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예요. 단적인 증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기사를 경제정책 기사 할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를 쭉 쓰는 거예요. 자, 이 전형적으로 쓰는 이 전통적 방식의 포맷 그리고 GEO 관점에서 최적화를 좀 해본다고 그러면 구조화된 데이터와 대화해봅니다. 아예 표로 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정정금리가 어땠는데 변경금리가 어떻고 변동폭이 그래서 얼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수학을 넣어주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Q가 달리는 거죠. 기존 주담대이자도 바로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래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보존금리 대출자도 혜택을 보나요? 요즘 아마 행정기관들도 보도자료를 할 때 낼 때 보면 꼭 뒤에 그래서 이제 Q&A를 달죠. 근데 이거가 어떤 거냐면 AI한테도 그런 거 해보시면 좋은데, 자, 이 보도자료를 집어넣고요. 이 아이템으로 기사를 정리해줘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일단 1차적인 정리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더 잘해요. AI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숙달돼 있고요. 훈련돼 있는데 제가 조금 연습을 해보자고 하는 건 나도 독자고 이용자인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정보를 소화할 수 있게 브리핑으로 바꿔보자면 어떤 QA 형태로 내가 정리하면 될까? 보도자료의 QA하고 다른 기사로서의 QA는 뭘까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기업들이 지금 똑같이 아까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기업들도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도자료 대해서. 근데 만약에 기업들이 점점 더 GEO를 잘하는 형태로 미디어 액션을 하게 되면 매체가요 이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는 거는 네이버 시절로 생각하면 쉬워요. 부정은 비슷하니까요. 우리 기업의 오너와 관련한 뭐 기사를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너가 갑자기 뭐 술 먹고 밤에 누구랑 뭐 구설에 폭행이 일어났다니 구설에 올랐다. 그 자체가 뭐 문제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막 새로운 보도자료 준비해놨다가 막 해서 막 밀어내기라고 해서 그런 작전 써요. 뉴스 섹션에서 오너 관련 기사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 막 터뜨려서 보도자료 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뭐 한다든지 뭐 이게 이제 포털의 대응이라고 하면 AI는 어떨까요? 그 관련한 그 기업에 대한 뭐 누가 질의를 하나 했는데 일단 그것이 인용돼서 위에 올라오는 상황 뭐 이건 어떻게 방법도 있어요. 전화할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미디어가 그 부분에서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니까 기업들이 미디어에다가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서 기사가 나오게 하고 그 기사가 포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미디어로서 그 입지랄까요? 그 수익의 기반 이거를 확보하고서 계속 갔던 거죠. 근데 AI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넘어가서 정리가 되니까 여기 인용할 때 그냥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그들의 미디어 액션 정도에서 인용이 다 충분히 된다 그러면 점점 더 물론 미디어의 인용 빈도가 줄어들겠죠.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근데 여전히 이 AI는 저는 미디어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신선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리고 권위나 신뢰도를 가진 집단으로서의 어떤 저널리즘 능력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그걸 가중치를 줄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GEO를 해서 조금 더 최적화를 잘한 미디어 콘텐츠는 훨씬 더 많이 도달을 시켜주게 될 거예요. AI. 그래서 기사를 쓸 때 지금 이 똑같은 기사 내용을 여기에 이런 Q를 잘 만들고 거기에 답도 조금 요점을 잘 정리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그 기사를 직접 어떻게 쓰냐 안 쓰냐 이 문제입니다. 뭐 이거를 지금 갑자기 한 10분 드릴 테니까 기사를 쓰고 제가 그렇게는 안 할게요. 이랬는데 해보셔야 돼요. 막상 그리고 해보면요 AI를 활용하면서 그거를 비교를 해도 좋은데 본인이 생각을 하고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좋은 건 정말 이용자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이럴 수 있구나라는 그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이 CDO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기사 소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지나면요 이용자, 독자를 인터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안이 뭐 금리 관련해서 궁금해요? 그럴 때 누군가는 궁금하죠. 그럼 왜 궁금해요? 그러면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궁금해요. 그걸 이해를 하면 이 기사가 훨씬 풍성해지거나 현장의 연관성이 높아지겠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브리핑 포맷이 꼭 뭐 AI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저는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어와 관련한 부분도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타임라인 같이 어떤 상황이 사건이 정렬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타임라인으로 잡아서 보여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인용문. 이거 보통 잘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웬만한 기사,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그런데 기자들이 전문가잖아요. 보통 기사에서 읽다 보면. 근데 좀 명확하게 그거를 나눠서 전문가 이야기 갖고 이제 자기가 적당하게 이렇게 뭉개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렷하게 이게 왜 중요한지 묻고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아예 블록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이 GEO 관점에서는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문제는 없을까? 이거는 잠깐만 짚고 가면 사실 아까 이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고 모든 기사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객관성이 훼손되고 주관적 개입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자체에 나의 주관이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듯이 저널리즘이라는 건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그 편의성,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가려면 어느 정도 이런 훈련을 좀 해서 우리가 아주 주관적인 의견을 넣자가 아니라 이걸 풀어서 설명을 잘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복잡한 사안인데 이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할 우려가 있지 않아? 라는 부작용도 일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목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는 될 거니까요. 짤막짤막하게만 참고적인 겁니다. 여기 보시듯이 그냥 요약을 할 때 그래서 반론이나 주의할 점 이런 것도 항상 집어넣어서 조금 보충을 또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비별로 진화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처 표기나 투명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확증 편향이나 제목만 있는 습관과 너무 자꾸 요약 잘해주니까 제목만 알겠어 이러고 넘어가잖아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기사도 제목하고 리드 정도일지 누가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안 보잖아요. 그리고 뭐 이용자 투자에 해봤는데 젊은 세대는 구절절 말로 이렇게 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냥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자체도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그러는데 왜냐면 젊은 친구는 검색 자체를 인스타그램에서 스냅에서 하고 이러니까요. 틱톡에서 하고 내러티브와 인간미의 상식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 중심의 뉴스룸으로 가겠다고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AI도 가야 되기 때문에 AI가 너무 자동화되거나 우리 그 많은 걸 기계적으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전달력 기사와 스토리텔링 기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피처 스토리텔링 기사는 오히려 더 보강을 해버리니까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보 전달에 심플한 것들은 차라리 그냥 AI 더 많이 활용해서 가볍게 하자. 사람이 머리 쓰면서 더 많은 이 시스템이 우리가 더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작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이거 직접 제미나이 캔버스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그래서 캔버스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서요. 지금 이거는 예시인데요. 아주경제 인포그래픽 뉴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 MZ세대는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MZ세대 직장인들이 자산 투자하고 있는지, 투자 성적은 어떤지,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그래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거를 집어넣고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인포그래픽 만들어줘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넣냐면 자 여기 어떻게 할까요? 사진 여기 보시면 자, 자산 투자 여부 그러니까 MZ 세대 직장인 자산 투자 83% 하고 있어요. 17%는 하고 있지 않아요. 투자 성적 52%는 양호 재미 좀 봐줘죠. 양호 그다음에 25%는 본전 23%는 손해. 두 개만 할까요? 좀 더 한다면 어디 투자하는가에서 주식 88%, 코인이 35%, ETF 28%. 뭐 이 정도만 해서 한 세 가지 카테고리만 간단하게 써서 캔버스 열었어요. 왼쪽에 창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텍스트로 요거 세 가지 항목 요런 내용이야. 수치가 이래라는 거를 쓰고 이걸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인데 그냥 그렇게만 써도 되고요. 혹은 뭐 컬러 톤을 뭐 어떤 걸로 해서
그래픽 좀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를 해서 넣어줘 혹은 막대 그래프를 활용해서 만들어줘라든지 뭐 조금씩 더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해도 되니까 캔버스라는 걸 통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Z세대 재테크 관련 인포그래픽 만들기 인셈인데 항목은 자산투자 여부, 투자 성적, 어디에 투자하는가 세 가지. 자산투자에 이거 숫자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막 쓰세요. 이거 지금 어디 낼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투자 여부하고 성적, 어디 투자하는가 세 가지 소제목 달고 수치 이렇게 넣고 이 내용을 갖고 이 미디어 신문에 게재할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줘. 여기 그냥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좀 전문성 있게 만들어줘. 그리고 칼라 키폰은 어떤 걸로 잡아줘. 자꾸 이렇게 디테일한 걸 보강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써도 되고, 혹은 그 내용을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바로 해서 그래픽 바로 낸 거 버전을 지금 하나 해보시고, 이 세 가지 항목 똑같이 가지고 가서 제미나이에 그냥 들어가서 내가 이걸로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그런 인포그래픽을 만들려고 해. 이걸 제미나이 캔버스에 가서 인포그래픽 만들 건데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지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라고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프롬프트를 뽑는 걸 또 해보시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결국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더니 쓸만한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일단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분 잠깐만 해서 일단 한번 해보시죠. 기사를 직접 쓰는 거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까 말씀만 드려도 해보고 되니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그래픽 부분은 처음에 일단 해보면 약간 좀 아쉽게 나올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라고 했는데 그런 형태로 AI를 활용해서 AI를 공략하는 그것이 훨씬 좀 유효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진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문에 쓸 수 있을까에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저 오른쪽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사람이 그래픽을 그려서 하는 거잖아요.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저는 아까 이런 식의 그 비주얼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관련 기사들은 아예 좀 비주얼 중심으로 보도를 많이 하겠다, 컨텐츠를 쌓아가겠다라고 하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퀄리티 수준이 물론 저게 높고 이게 좀 많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타협적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겠다. 자, 일단 만드셨을 때 이게 어때요?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지 혹은 생각한 것보다 좀 쓸만한데요 인지 그리고 아까 그 리버스 엔지니어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그 프롬프트를 받아내서 그걸 갖고 캔버스에 와서 집어넣었더니 훨씬 더 제대로 깔끔하게 나오는지 나아지는지 역시 다 해보셨나요? 다 하신 분 비교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죠. 막대 그래프로만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네. 되게 간단하네요. 그 혹시 제미나이에 가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미나이 캔버스? 이거가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지금 항목 아까 쓰신 거 텍스트를 갖고 이런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제미나이 캔버스에 가서 내가 요청하려고 해. 이거를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그 인포그래픽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게끔 제미나이 캔버스에서 좋은 인포그래픽을 뽑기 위해서 괜찮은 프롬프트를 작성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롬프트를 얘가 써준 걸 가지고 제미나이 캔버스를 다시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아마 프롬프트가 영어로 나오지 않아요? 영문 사용 권장이라고 하는. 네, 그 영문으로 나온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 캔버스 가서 넣어보세요. 프롬프트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영문 프롬프트가 나와요. 주로 영문으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서비스 자체가 알아보기를 영어로 된 걸 훨씬 더 잘 이해합니다. 프롬프트 넣어보셨어요? 네, 좀 아까보다는 그래픽 조금 추가되고. 그렇죠. 훨씬 좀 깔끔해졌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더 보려고 그러면 그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다 완전히 그렇게 가기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줘라는 걸 추가적으로 그걸 또 좀 감안해서 프롬프트를 수정 보완해줘라고 해서 프롬프트 자체는 제미나이에 건너가서 계속 디벨롭을 시키고 캔버스 와서 또 하고 왜냐면 캔버스 자체는 이 비주얼하게 만드는 것에 강화돼 있고 이 추론 능력이나 이 텍스트 이해하면서 그 프롬프트 잘 짜주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제미나이가 훨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에 또 사고 모델이 있고 그 프로 모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비교해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적화된 내가 지금 원하는 이런 작업은 이 모델 그 제미나이의 어느 모델이 좋구나. 그리고 요 비주얼 부분에 있어서는 캔버스가 잘하는구나. 그리고 클로드는 가면 그냥 클로드 오퍼스 이런 모델은 자기가 직접 캔버스 창 열어서 해주게 텍스트로 이야기 주고받다가 그냥 캔버스 같은 옆에 이미지 공간 열어서 바로 만들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코드로 짜줘요. 코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걸 가지고 뭐 PT 자료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다른 목적성이 있을 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내기를 가능하게 해줘.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에서 파워포인트로 다운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왜냐면 파워포인트로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면 그건 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하여튼 그건 기능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스마트 브리핑 얘기했는데 어떤 그런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의 그 전달, 기사화 이런 부분을 자꾸 좀 시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의 가장 쉬운 방식은 인포그래픽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계속 기사로 쓰겠죠. 하지만 인포그래픽 하나가 있고 또 차이가 기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포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 구글의 제미나이 캔버스를 꼭 한번 활용해서 해보자 인 거고요. 제가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한 거였는데 이렇게 다 비슷하게 보이실 거고 지금 개별적으로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다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그 프롬프트를 만드는 부분은 제미나이 가서 모드화를 자꾸 시키고 캔버스를 활용해서 인포그래픽을 뽑아내면 되는구나. 자, 이 비주얼한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당장 이걸 어디에 그럼 써먹으면 좋을까? 아까 그런 뭐 그래픽, 다이어그램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구글하고 뭐 해서 하는 그 프로젝트 뭐 포럼 같은 게 있는데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요. 자, 제미나이 캔버스를 활용해서 그 인터랙티브 맵을 만들어보자 라고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작년 6월에 직접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월 말에 이 오픈을 하면서 구글에 있는 분이 와서 이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 12줄에 그냥 프롬프트만 딱 썼는데 인터랙티브 맵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거 지금 그 이야기만 듣고 메모만 하셔도 충분히 연결될 텐데 여기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탐사보도팀 시각화 전문가로서 아래 요청에 대해 작업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시설을 인터랙티브한 지도로 만들 거야. 구조 스타일은 2D 컬러 지도로 하고 이스라엘의 핵시설과 이란 핵시설을 다른 색으로 구분해줘.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의해 타격을 받은 핵시설은 다른 색으로, 그러니까 타격된 거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줘.
헬치설 마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용도에 대한 설명과 언제 누구에 의해 타격되는지 정보를 알려줘. 자, 개별적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버튼도 추가해줘. 지도는 줌인과 줌아웃이 가능하게 해줘. 마우스를 이렇게 스크롤하면 줌인, 줌아웃. 그리고 인터랙티브 차트 아래에 해치설별 종류와 용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추가해줘. 해치설 성격에 따른 색상을 부여해줘. 마우스로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지도에 나타나게 해줘. 범례를 넣어서. 자,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근데 이런 걸 딱 그 10줄을 써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뭐 크게 복잡하지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적용을 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싱크홀 같은 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저는 7줄로 자, 나 지금 그 기사에 활용할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고 싶어. 이거 탐사보도 팁 시각화 전문가로서 작업해줘. 서울과 경기도의 싱크홀 발생 현황을 인터랙티브 지도로 만들어줘. 지도 스타일은 2D 컬러로 하고 발생 연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줘. 싱크홀에 마우스 가져가면 언제 나타난 건지 피해 규모는 어떤지 알려줘. 연도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달아줘. 지도는 주민 줌아웃 하게 해줘. 마우스로 선택하면 해당 유형만.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발생 연도별로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연도 것만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밑에 링크 달았었는데 사실 만든 링크도 있긴 해요. 근데 예, 뭐 사진을 찍기가 해서 이거는 아이디어만 갖고 해도 돼요. 이 내용이 이 문장이 빠져서 돼가 안 돼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예민하게 바꾸는 문제는 아니고 제미나이의 캔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란 이스라엘 복수과 관련해서 이런 좀 지도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인터랙티브 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우스 댔을 때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일어나냐 이 문제예요. 근데 뭐 지면만 생각하면 그것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이미지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대단히 이게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롬프트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쓰느냐, 내가 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디어가 뭐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기사의 경쟁력을 다르게 만들 거라고 봐요. 기술은 이미 와 있어요. 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활용해서 인터랙티브 맵이 있는 기사와 아닌 기사는 엄청 차이가 클 것 같거든요. 이란 이스라엘 지금 이거 핵시설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아닌 말로 호르무즈 해역 관련한 이야기하고 하루 섬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장고에 뭐가 다 찼대. 우리나라 지금 석유값이 당장 내리기가 힘들대. 근데 그 문제가 저 섬의 문제하고 달려있대. 여기 지상군 작전이 뭐 어떻게 된대. 자, 그럼 이거를 그 지도를 놓고 정확하게 이 섬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이게 이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섬에 지금 저장고가 어떤지 뭐 석유 지금 만들어내는 원산지가 어딘지 저장고는 어딘지 용량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게 있는 그 관련 설명이 들어가는 기사와 아니면 차이가 클 테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된다고. 이거를 이제 몇 줄만 써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캔버스에서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들어줘.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뭐 어떤 배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지나다니는데 이런 공습에 의해서 어척으로 줄었다는데 그럼 그 차이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전 이후로 버튼 달고 변화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연도별로 달라지는 거, 뭐 인구 출생률이 뭐 저출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걸 어떻게 좀 보여줄까, 뭐 라든지, 아니면 이 맵으로 가는 거라면 맵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뭐 어떻게 우리가 뭘 좀 보여줄까, 뭐 서울로 치면 뭐 경리단길, 용리단길 막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신규 창업한 가게 숫자를 가지고 뭐 해도 되고 되게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12월로 보여주기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뭐 한 5분만 하면
금방 하나 뚝딱 만들어 보는 것도 될 수는 있는데요. 좀 연관성 있고 관심이 더 많은 분은 지금 이어지는 동안에도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사실 제가 좀 핵심으로 중요하게 저도 못 봤대요. 이걸 좀 더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이름도 AI 스튜디오 활용도인데 여기에 빌드라는 게 바이브 코딩 들어보셨죠? 이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그램 배워서 할 수 없어요. C++ 언제 배워요? 그걸 파이썬을 배워서 뭐 프로그램을 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초등학생도 지금 게임 앱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빌드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한다는 거냐? 제가 이거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도 이거는 한번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도 좋으니까. 자, AI 스튜디오 들어가세요. 거기에 빌드가 있어요. 빌드 섹션을 선택을 하시고 옆에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가 코드 어시스턴트, 코드 만들어주는 도구거든요. 저 혼자인데 여기에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쓴 건 대충 이런 거예요. 뭐 프로필 사진 편집기 만들어줘요. 이거 똑같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프로필 사진 업로드 이런 거 하면 가족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스냅 사진한 한 장에 두 장 집어넣고 뒤에 이런 사진 만들어내기 이거 한때 많이 유행해서 뭐 소셜에 돌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바이브 코딩 실습 차원에서 프로필 사진 편집기 만들어줘요. 제목은 KB 프로필 에디터로 적어줘요. 뭐 저렇게 적고 소스 사진을 그러니까 출처 사진을 2개 업로드 가능하게 해주고 이걸 업로드하면 6개의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줘요. 자, 사진 2장을 입력하면 6개의 프로필 사진 만들어줘 라는 편집기 만들기예요. 자, 그런 서비스를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드는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6개의 각 프로필 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만들어지냐면 그 설명을 넣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상반신, 팔짱 끼고 있는 상반신 사진으로 해줘. 뭐 하나는 의자에 앉아서 스튜디오나 뭐 이런 창문을 배경으로 뭐 이런 사진. 하나는 크림슨 레드 배경으로 팔짱 낀 그냥 정장 입은 차림의 그 상반신 사진을 해줘. 똑같이 크림슨 레드인데 뭐 전신 풀샷으로 해줘. 하나는 하늘색 배경으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줘. 뭐 이걸 뭐든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거칠게 가볍게만 해도 되니까 뭐 사진 소스 한 장 입력하면 4장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하고 4장은 그냥 스튜디오 사진으로 해줘. 뭐 상반신 프로필로 해줘. 뭐 전신 사진으로 보여줘. 아니면 나무나 하늘 배경으로 자연을 배경으로 뭐 웃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만 해보세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하면 밑에서 점점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한 번 딱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딱 하면은 자 그럼 대략 이런 인터페이스가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인터페이스부터 보여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고쳐줘, 이걸 좀 고쳐줘를 계속 여기다 쓰면서 디벨롭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지시만 하고 갔는데 여기서 코딩을 쭉쭉 단계별로 해서 이 실제 서비스 모법이라고 하죠. 프로토타입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단계까지 가요. 근데 이걸 실제로 나중에는 API 킥값도 갖고 해서 그 앱으로 진짜 등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지어 돈을 벌자고 치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바이브 코딩 자체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 회의록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회의하면서 오디오 녹음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근데 왠지 막 네이버에 플로가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의 회의 그거를 일단 딴 데서 올려갖고 전사하는 게 좀 불안하게 생긴 보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녹음한 오디오 파일 올리면 그거 다 정리
해서 나오게 하는 것도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원하시면 이런 형태로 가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지금 일단 그 빌드에서 바이브 코딩 아까 제미나이를 쓰는 것 자체, 제미나이 캔버스를 쓰는 거,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빌드에 들어가서 바이브 코딩을 해보는 거. 제 생각에 이거 세 가지만 일단 해보면요. 구글의 AI 서비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내가 좀 감을 갖는 거는 충분할 것 같고요.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제일 큰 거라서 지금 뭐 가볍게라도 뚝딱 아까 프로필 편집기 같은 거는 재미삼아 저는 이게 좋은 게 이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를 자아내요. 왜냐하면 내 사진을 넣어도 그렇고 가족 사진 저는 제 딸 사진 갖고 한번 해줬더니 처음에는 뭐 이런 걸 해고 그러더니 아 이거 말고 좀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 너가 직접 한번 해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습관해 그러는데 아 뭐 일단 그 귀찮대요. 그리고 번잡하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근데 아마 이건 참 무료 계정이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무료 계정을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했는데 아마 무료 계정 거 하는 거 자체 시도는 될 겁니다. 실제로 그 토큰 문제나 뒤에 크레딧이나 그런 영향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럼 이게 지금 제미나이 토큰 쓰는 건가요? 그렇죠. 제미나이가 유료 플랜으로 가진 사람은 그 안에 토큰으로 상환되어서 갈 겁니다. 얼마짜리 쓰는데? API 토큰. 네? API 토큰. 네. 일반 제미나이 유료회원 3만 원짜리 말고 API를 결제하는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서 한 10만 원 정도 결제하면은 한치가지고. 근데 그냥 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쓰는 이메일 계정도 우리 회사는 다 구글에 그걸 쓰고 있어서 유료 계정이기는 한데 오늘 그렇게까지 엄청 내고 있는 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울트라 요거제 뭐 지금 비싼 등급이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빌드 들어가서 처음에 이거 보고 프로토타입으로 만드는 거는 처음에 몇 개 정도 하는 거 아마 문제없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거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이런 좀 재미 요소가 있는 걸 하셔가지고 요거 다음 단계로 제가 만들어 온 건 뭐가 있냐면 그 사주팔자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요새. 점집 안 가도 되겠어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 챗GPT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주 집어넣는 거 생년월일시 이걸 넣고 MBTI 넣고 별자리 넣고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오늘의 운세를 만들어줘. 그리고 그 운세를 뭐 재물운, 연애운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이걸 분석을 해주고 아래에 오늘 운을 좋게 하는 미션 세 가지를 제안해줘. 뭐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청소하거나 정리할 거리, 뭐 아니면 점심 먹고 뭐 이왕이면 뭐 어떤 차를 마셔, 뭐 허브티 어떤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미션을 구해서 넣고 오늘의 명언 이런 것도 하나 넣고 뭐 이런 요소들 해서 오늘 하루에 그냥 간단한 사주풀이 된 요소 있는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또 반응이 괜찮아서 할 만하면 그것도 이제 진짜 앱으로 등록하잖아요. 사람들이 다운받으면 나중에 그걸로 수익화도 가능한 됩니다. 하여간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여기서 다 만들어봐서 제가 아까 사주풀이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이걸 가지고 계속 내가 고치면서 디벨롭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사진 편집이든 혹은 아까 회의록 앱이든 지금 간단하게 한번 결과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만 일단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써도 만들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무료도 되게 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잠깐이라도 시간 짬을 내서 요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제미나이 캔버스도 사실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뭘 만들어 볼까 했는데 금방 이해가 되시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다 그렇게 어려워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막 반복해서 하거나 시간을 더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바이브 코딩을 해보고 나면 이제 약간 좀 두려움이랄까요? 하여튼 낯서? 이런 게 좀 확실히 덜어지는데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해보기를 보내드립니다. 질문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AI에서 인용됐거나 참고됐다는 거를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네. 가 있고 네. 그리고 표라든지 그래프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JPG 형태로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역시 걔들이 읽어낼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코드 형태로 해야 되는 거지. 아, 예. 근데 그거는 사진으로 하는 파일의 확장자명의 차이보다는 이제 그 사이트에다 얹을 거잖아요. 네. 사이트 뒷단에 마크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스키마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위에 이 페이지에 뭐 그거죠. 개발자 페이지처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 지금 이 기술적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다 이 기사에서 관련된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라고 기술적으로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인식하는 게 용해지고 아니고 차이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제가 모니터링 부분은 이걸 통해서 많은 이건 좀 호흡이 비오고 제가 아까 블루다이트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 나오죠. 그러면 이런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도메인 이용률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해서 자 뭐 한국에서 지오 컨설팅자라고 지오 플랫폼을 추천해줘, 뭐 AI 검색 최적화를 도와주는 국내 플랫폼 추천해줘, 뭐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 이런 질문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프롬프트를 넣은 걸 보면 여기에 이 블루다 AI에서 만드는 블루다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느냐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도메인 이용률로 들어가서 상위 출처, 주로 어디 출처에서 관련된 답변들을 끌고 와서 답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블루닷이 상당히 좀 인용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지금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어떤 유튜브에서 많이 그 관련된 답글의 내용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걸 봤더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대형 그러니까 뭐죠 구독자 수가 엄청 많은 몇백만 되는 채널이라고 인용이 많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자체의 완결성, 그 해당 분야의 전문성, 권위 이런 거가 맞으면 인용이 많이 되더라. 그리고 기업들은 그런 데다가 협업해서 콘텐츠 만들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도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걸 보고 이 안에서 유튜브 채널들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같이 협업을 좀 하자, 우리 콘텐츠 협찬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론사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좀 권위나 신뢰도를 인정받기에 좀 더 용이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지오 관점에서 이런 솔루션들이 하나의 시장을 엄청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상당히 큰데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너네가 어디 AI가 답변을 가져오는데 보니까 딴 데로 나오는데 여기 프롬파운드 이런 거는 미국 회사인데요. 너네는 아예 그에 관련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인용할 게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위험도가 100점이야. 그럼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래 하면 여기서 이제 AI로 만들어주고 사람이 리뷰해갖고 또 퍼블리션하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거는 이제 지오 솔루션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고 실행 차원에서 지금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더라는 것도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 경쟁사랑 비교해보니까 어떻다. 뭐 개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진단 분석한 거를 뭐 보시면 일단 수성물이 요약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고 뭐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브랜드 가시성과 도메인 이용률을 지금 같으면 구글의 GA라고 구글 어널리틱스 이런 거 보면서 관리하거나 유튜브 가면 유튜브 대시보드 보고 통계 보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처럼 네이버 블로그로 치면 블로그도 그 관리 통계가 있듯이 이런 그 모니터링 도구들을 통해서 AI가 우리의 챗GPT나 제미나이나 컴플렉스가 우리의 그 뭐죠 저기 그 브랜드 영역 이런 업종에 있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구나. 우리는 거기 지금 잘 들어가고 있네 아니네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미디어들이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까 해서 좀 이걸 모니터링하면서 일단 우리 미디어가 AI에 어떻게 연결성이 있느냐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어떤 특정 버티컬을 좀 많이 품고 있는 셈인데요. 어떤 영역별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정보가 공급되고 인용되는구나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로 이걸 연계돼서 들어가야 될까? 수익 모델을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언론사가 조금 선제적으로 저는 고민하고 AI 서비스들에게 제안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AI들이 그냥 포섭하는 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있는데 오늘은 이게 주된 그건 아니어서 제가 이 솔루션 CEO 그 관점에서 솔루션을 더 열심히 설명하거나 얘기는 안 드렸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질문 주시면 이 부분 더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아우나민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특정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 GEO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건 매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사라고 하는데 지역신문도 우리가 버티컬로 보면 이제 버티컬 매체로서 뭐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큰 질문은 매체가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언론사가 이 GEO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이제 제품은 기사지 않습니까? 네. 그 기사가 이제 GEO로 잘 인식되게끔 하자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직접적으로 얻을 거 예를 들어 저희가 구글 어널리틱스로 아마 분석해서 트래픽 분석하는데도 제가 알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대형 언론사도 좀 잘한다고 알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그 기업과 이 언론사의 차이, 이런 GEO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뭐 이유에 있어서 사실은 감을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이 질문이 그거 하나고요. 이제 대형 제품 판매하는 기업은 당연히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기사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 언론사가 GEO를 가장 최적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정말 완전 최적화시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 질문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거 블루잡 인텔리전스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네. 국내에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여기 블루잡 외에 그렇게 뭐 유사한 기업이 있는지 네,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도 그런 이 솔루션을 막 이렇게 시험도 하고 그러다가 요새 잘 안 하는데 심지어 저희 거를 뺏겨서 막 새로 만드는 데도 생겨갖고 그런데 제법 그러니까 2024년부터 저희가 스터디하면서 작년 상반기에 이걸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한 1년 앞서가는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작년부터 이제 이게 만들기 시작하고 올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관련된 예산을 잡기 시작하고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넘어가면서는 기업들이 마치 유튜브 채널 당연히 열어야 돼 하는 것처럼 AI 대응 차원에서 뭔가 이거 일단 진단도 하고 분석해야 돼라든지 뭐 다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지금 뭐 롯데제과도 하고 이제 삼성병원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런 데들은 아예 이제 처음에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하긴 하거든요. 그냥 솔루션 써서 하려고 해도 자기들이 당장 운영을 못하니까. 근데 하여간 이게 전체 리듬상에서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이런 그 솔루션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 대행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AI 대응이 중요해지고 하면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의 어떤 이런 솔루션 기반으로 가고
인적 기반 중심으로 대응해주고 컨텐츠 막 생산해주고 이런 데들이 대응사가 좀 많이 줄어들거나 혹은 이제 부익부 빅빈으로 메이저 백보다도 지요 관점에서 잘하는 것으로 치중되고 다수의 시장은 좀 쪼그라들고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처음에 질문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컴플렉스 기업을 좀 보여드리고 하다가 여기 보면 항상 인용 출처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솔루션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뭐 말차가 유행인데 어디가 좋아요 하면 여기 이제 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딥 리서치 기능 같은 거 하면 저 링크 출처 소스가 일반 답변에서는 20-30개 나온다면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50개, 막 100개 정도의 출처를 뒤져가지고 답변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 시장이 아직 정렬이 덜 돼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수익 모델로서 뭐 페이퍼 크롤당 과금이라든지 AI의 보조 추가 질문을 광고 상품화하는 거, 그래서 수익 배분을 하는 뭐 이런 모델 얘기를 드렸는데 이 AI 서비스들이 지금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 속에서 언론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글로벌 화두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르몽드의 사장이 작년에 그 언론재단 행사에 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기자를 늘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화제가 됐는데 300여 명의 기자가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500여 명으로 늘었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적자를 보고 힘들었대요. 그러다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이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그런 디지털 전환 포함해서 AI도 활용하고 OTT 제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자기들도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젊은 독자 발굴하고 끌어들이고 신규 독자니까 늘리는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프랑스 전체에서 오픈 AI하고 제휴한 게 르몽드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르몽드는 적극적으로 제휴를 한 거예요. 당시에 막 망설이고 이럴 때 물론 이제 그러니까 큰 회사니까 뭐 르몽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미국의 뉴욕타임스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게 따지면 저 정도마저도 로컬인 매체고 뭐 거기도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내에서랑 남아 이렇게 저렇게 차이지 글로벌하게 AI 기반에서 보면 큰 차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AI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한국인데 한국의 뭐 특정 영역 의료 건강 매체로서 확실하게 인정받는 분 있다면 그거는 뭐 그냥 종합 지원이랑 그냥 몇 개 하는 것보다 그게 하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질서가 정렬이 돼 갈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지사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GEO를 왜 할까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연결되고 노출되면 좋으니까 여기에 이런 어떤 매체가 나올 때 또 GQ 코리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KBC 이건 지금 심지어 금융권의 어떤 잡지 같은 데에서도 뭐 말차 녹차 이야기도 다뤘으니까 그게 나오겠죠. 근데 말차 녹차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이용자 접점 상황에서 AI 플랫폼이 너무 중요하고 커지니까 구조적으로 따지면요 네이버가 엄청나게 계속 커지는 과정하고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랬더니 뉴스 제휴평가 연회가 왜 중요해졌어요? 그거는 검색 제휴마저도 된 매체와 안 된 매체의 몸값이 달라지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네이버에 검색 제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검색 제휴 요건이 뭔지 거기에 평가 기준이 뭔지 해서 심사 들어갈 때 그걸 따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AI 플랫폼에 GEO를 하는 것은 그거 비슷하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저는. 물론 지금 당장 그걸 한 회사와 안 하는 회사의 차이가 뭐 한 방에 뭐가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AI 기반으로 마치 우리가 포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갔고 그 속에서 뉴스 개별 닷컴 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털에 계약을 맺는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고 검색 제휴가 되고 안 되고 막 심지어 컨텐츠 제휴사로 들어간 것과 아닌 것 차이 너무 중요하고 막 이런 것이 이렇게 된 것처럼 AI 시대에 우리가 일단은 AI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전반부에 자꾸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인데 그 다음 단계로 GEO 상관성은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으로 마치 점수로 치면 100점 중에 몇 점으로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AI 회사들과 컨텐츠 회사들 간에 질서 정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
앞으로 몇 년 내로 언론사들의 상당한 생존 전략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AI 플랫폼과의 상관성이 나올 텐데, 자 그럴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계약자라거나 혹은 GEO사라거나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에서 일단 갈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GEO를 알자는 거죠. 그리고 GEO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걸로 해서 당장 우리 회사의 스코어가 혹은 우리의 수익이 이거 직접적으로 어떨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메이저나 마이너나 상관없이 다 힘든 고민인 상황이긴 해요. 메이저 같으면 그건 있겠죠. 뭐 걔들은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상관성, 그거는 뭐 조금 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어디 신문사에 뭐또 타이사도 하는데 안 그래요. AI 플랫폼들, 뭐 글로벌 플랫폼 우리가 가서 얘기한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서울에 좀 큰 회사는 전략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 전략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뭐 얘기하면 죽을 맛이에요. 네, 뭐 AI 넘어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전환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AI 전환을 어떻게 매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그래서 원신형하고도 오피셜할 때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개별 회사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협회가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AI 플랫폼 회사들하고 협상해야죠. 딜해야죠. 그럴 때 AI 회사들이 뭐 자기들이 그럼 이런 모델로 해서 이렇게 해줄게 뭐 그런 뭐 아까 그런 것처럼 수익 모델 이렇게 만들고 배분 모델로 짤 텐데 그럼 몇대 몇으로 이렇게 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래 고마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AI 서비스 구조에서 뉴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대할 때는 인용표기 출처의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건 조금 더 너네 서비스도 신뢰감을 높이는 데 좋으니까 더 명확하게 하자. 차별적으로 다른 데랑 다르게 라든지 혹은 과금 모델 짜는 데 있어서도 해외에 있는 사례들도 있던데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적용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콘텐츠도 나름 지효 관점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네한테도 되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거야. 서로 뭐 이렇게 하자든지. 그러니까 이게 포털에서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금은 더 빠르게 AI 시대에서 일단 생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미디어로서 어떤 액션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전체 그런 맥락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효라는 게 뭐지? 기업들은 미디어를 또 왜 하지? 그럼 우리가 결국은 기업의 광고 모델 이런 것도 뺄 수 없는 중요한 건데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포지셔닝하고 설득해야 되지? 뭐 많은 게 저는 다 묶인 문제라서 뭐 지금 지효를 하면 안 하면 내 문제보다는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도 취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잘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반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맞춰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고 AI한테 맞춰서 기사를 써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AI가 계속 발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면 AI가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을 좀 학습해가지고 뭐 그쪽에서 우리한테 맞춰줄 수는 없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 네. 또 뭐 그러면은 또 우리가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신문사거든요. 신문사는 좀 이 틀에서 벗어난 기사를 쓰면 인터넷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편집을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이 새로운 방식으로. 네. 그거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하신 게 있으신지.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래 저 신문을 그러니까 윤정기가 있고 그 윤정기를 활용해서 메일 단위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취재 부서가 있고 편집 부서가 있고 그 편집 부서에서 CT에서 재판 시스템 넣어가지고 이제 윤정기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뭐 이걸 우리는 이제 계속 기술 진보와 맞춰서 뭔가 이렇게 따라잡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큰 패러다임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나요. 그거는 그냥 작은 진폭이고 큰 틀에서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의 전환이 있었고 모바일 전환 그리고 지금 AI 플랫폼의 기반이 되게 커지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문 기사를 만드는 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1930년대 이광수가 편집국장하고 뭐 현진건이 논설위원 하던 시절에 편집국이나
2020년대 편집국이나 뭐 크게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좀 묵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사 포맷을 신문에 맞게 하는 건 이런 거야. 일면버린 기사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바뀐 게 뭐 세로에서 가로 자른 정도지. 저도 동아일보에서 있으면서 느낄 때 이게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작법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진보하다. 그게 편안한 사람들을 적은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만들어냈고요. 일부 사람은 그렇게 맞지만 젊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예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 많이 본다면 뭐라 했을 거예요.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해요? 좀 답답해요 라든지 좀 재미없어요 라든지. 그런데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닷컴을 하잖아요. 그리고 닷컴에서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투자해가지고요. 계속 그걸 슬라이드 쇼 같은 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 인력에 원래 어떤 그냥 디자이너 이미지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 웹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인터랙티브 슬라이드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캐러셀 같은 거. 그렇죠. 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떴던 비행기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이게 화면이 바뀌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상을 하진 않지만 글로만 써갖고 보여주는 것보다 이 비행기가 몇 시점에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를 그래픽을 한 거예요. 그걸 심지어 슬라이드쇼로 이렇게 시간대로 단추 누르면 넘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닷컴에서의 어떤 기술 기반에 맞춰서 그 컨텐츠 포맷을 진화시켜 갔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나오니까 거기에서 카드 뉴스로 해서 이렇게 또 나름 정보를 받고 넣고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서 젊은 독자를 우리의 브랜드로 계속 그대로 끌고 가면서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면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우리는 일해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 닷컴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편집한 거 그대로 얹어요. 그런데 LLM 뭐 AI 나왔다고 우리가 왜 그걸 바꿔야 될까요? 라고 하면 안 바꿔도 되죠. 그건 언론사의 자유의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LLM을 위해서가 아니죠. 독자를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컨텐츠 포맷은 신문, 방송 다 많이 좀 변화가 필요했는데 게을렀다. 그러면 우리가 안 했다. 이게 문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컨텐츠를 우리가 이대로 계속 만들면 LLM이 들어오겠죠. 그걸 더 어떻게든 잘 와서 우리가 인덱싱 덜 하고 있으면 걔들이 우리 자료 가져가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아카이브 잘 짜면 좋은데라고 거꾸로 돈 들여서 같이 구축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네이버가 몇 개 신문사하고 옛날 뉴스 아카이브 가서 이게 옛날 도서관에 가서 마이크로 필름 걸어갖고 옛날 뉴스 검색했잖아요. 검색 가능하지 않았어요. 서치업을 하지 않은 걸 저도 그 프로젝트 때 같이 끼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국에 1000명이 사람이 앉아있는 조선족 공장에 가가지고 이 옛날 신문을 다 타이핑하고 쳤어요. 그래서 이게 검색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 검색 가능해지면 그 컨텐츠가 살아나요. 제가 옛날에 1990년대 중반에 썼던 기사 검색 가능하니까 저도 들어가서 보면 이걸 활용하고 되거든요. 근데 LLM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그걸 맞춰서 서로 하면 전 선제적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매체 누군가는 할 거고요. LLM 친화적인 매체는 조금 더 많이 픽업되고 모달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 사이에 밀리겠죠. 뭐 이를테면 네이버가 처음에 뉴스캐스트 할 때요. 저도 그때 대책회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언론사들이 그때는 이제 반발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네이버랑 뭘 이렇게 연결돼서 뉴스 서비스 완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뉴스캐스트라고 해서 메인에 딱지를 열고 가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다수에게 문을 열고 뭔가 이렇게 다 협의를 합시다라고 공지를 했는데 언론사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반감을 갖고 막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존에 계약하는데 41군데만 그냥 하시죠. 그래서 뭐 그렇지라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특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그러니까 포털 제가 포털 출신이라서 포털을 센터적인 게 아니라 플랫폼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얻을 건 얻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가야 되는데 대처하는 것이 이후에 너무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
대책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협상력을 높여서 우리가 더 뭔가 뭐 자본의 이익을 대하든 혹은 서비스적으로 우리가 저널리즘을 신장하거나 우리 매체가 돋보이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싸울 때 쓰는 전략적 카드여야지 그냥 이렇게 패스, 무관심 이거는 지금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자칫하다가 이 미디어가 몇십 년 뒤에 있을 수 없고 생존의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알 수도 있는데 다 그런 연결된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아까 이 지오 체크리스트만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은 질문 있으면 더 추가로 주셔도 되는데요. GEO는 여전히 저는 이거는 사실은 기업들이 더 급해요. 지금 언론사가 급한 시급성에서 덜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관심 갖고 이걸 고민하는 언론사는 저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머스는 당장 매출이 상관성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급해서 막 이러는 건데 이 언론사는 그 당장 매출의 차이의 문제는 아닌데 결국 아까 얘기했죠. 그 이전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이용자, 독자들하고 우리가 신문이 만나는 경로가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가야 만나는 종이 신문만 있을 때 인터넷 시대가 돼서 웹사이트에 클릭을 하게 될 때 접근성이 높아졌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조선닷컴, 뭐 디지털조선이구나, 마이너스 동아일보, 동아닷컴 이런 데가요. 70%, 700%가 아니라 7,000% 올랐을 거야. 이 한때 버블 뛰었을 때. 근데 그때 지금 포털이 한 거 반만 했어도 돼요. 뭐 이메일 서비스, 우리 이메일 서비스 공짜로 제공해 줄게요. 회원가입하세요. 라는 거 아마 언론사 신부사들이 넣었구나. 카페 같은 거 그냥 우리도 사람들 저 취미 활동별로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 게시판 열어드릴게요. 카페 서비스 같은 거 별거 그냥 옛날 그거 피스통신 생각하면 그냥 게시판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거 열어주고 그거 근데 이제 호스팅 비용 물론 돈은 들겠지만 그 사람들을 계속 좋게 인터넷 시대에 도움을 주는 걸로 했다고 그러면 그게 포털이 됐을 거예요. 그 기회가 있었죠. 근데 언론사들은 우리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이 중요한 뉴스, 킬러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돼. 근데 어때요 지금? 그냥 라면 먹으면서 나왔던 스타트업이 와가지고 기사 좀 주시면 저희 월 단위 얼마씩 정산해서 돈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너네가 해봐야 뭐 하겠어. 그리고 그게 전략적 실패잖아요. 그 콘텐츠를 헐값에 넘겨서 우리가 지금 뒤늦게 문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그 인터넷 초창기에 일어난 전략적 실패인 거죠. 지금 AI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전쟁에 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증거를 갖고 얘기하잖아요. 혹은 이 신호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바둑 세계가 왜 이런 자율주행차를 보고 왜 이런 도움을 하는지 얘기하는 게 오늘 갑자기 뭐 바둑 이야기 여기 가서 왜 하겠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AI 플랫폼 너무 중요하고 이거 아무래도 GEO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GEO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무 되게 그렇게 상관이 있을까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가 그만큼 와닿지 않는 아젠다가 맞거든요. 근데 여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당장 올 하반기 내년 초에 이런 자리에서 AI 관련한 이야기 할 때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더 들어간 이야기 해야 맞을 거고요. 그때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재작년하고요, 작년에 GEO 얘기할 때랑 올해 GEO 얘기, 아니 기업체 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GEO를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도대체 GEO가 뭐예요?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서 뭐라 그러는데 이거 좀 우리 해야 될 거. 근데 올해는 봤더니 AI 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AI 부서가 있고 부장 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놀랄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저 경험해봤어요. 유튜브 관련해서 하고 한참 할 때 SK텔레콤에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조회수가 영상 안에 200만 나와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어떤 컨텐츠 하나 올리니까 2,000회가 나와요. 왜 그렇죠? 방송이 있어서 조회수 200만씩 만들어낸 거예요. 그 채널이 생명력이 없고 약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직접 이거 해야 되겠는데 팀 꾸려서 이제 또 막 운영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크게 봐서 걱정인 게 저널리즘 차원에서 볼 때는 한국의 미디어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투자 안 해요.
그 시대 변화, 기술의 변화 이런 거.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아까도 포스트피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기업들의 미디어 액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미디어들이 훨씬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데 이 광고 모델에 의존하는 미디어잖아요. 이것이 계속 더 취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좀 더 좋은 콘텐츠, 좋은 기사 이런 걸 조금 더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여건이 쪼그라드는 거죠. 이 여러모로 안 좋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정 안 되면 나중에는 세금 지원을 해서라도 저널리즘 능력을 부응할 만한 뭐 대책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생력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갔다고 치면 이미 많은 게 되게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고 아는 것 자체는 당장 오늘 내일의 성과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미디어 영역에서 이 어떤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고 그걸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은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혹은 우리 조직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조금은 이해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사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그런 좀 흐름에 대한 맥락 뭐 이런 걸 좀 더 많이 같이 공유하고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뒤에 그 Q&A는 좀 충분히 나누셨다고 좀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지금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마무리하고 일단 이렇게 시간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시 20분으로 해서 설문지 조사, 가족수 조사하는 거 문자로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작성을 안 하시면은 저희가 이거 수수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수로 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한데 가까이 오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연아 대표님도 멀리서 어렵게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차는 6층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무료는 아니고 1시간 따위에 수령이 발생합니다. 제주도. 네. 작년에 제주도에서 오셨죠? 작년에요? 작년에 여성분이 아, 네. 아마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방송도 하시고. 제주도는 그래서 사람들 진짜 잘 모르더라고요. 제주도요? 하도 논란들이 많아가지고. 또 뭐 유튜브도 하세요? 아니요. 저희 요새 시작했어요.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좀 시작했는데 좀 많이 불안해요. 유튜브 쇼폼 가지고 구독자 주문을 아닙니까? 네. 주문이 콘텐츠를 좀 구체적이고 전략 쓰는 거죠. 조금 해가지고. 사실 이런 팀은 전 일상입니다. 전체적인 스타일 가식적으로 근데 저도 지금 보시고 있지만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지금 뭐냐 위에 더 보신 분들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아까 질문 드린 것도 있는데 형식이 바뀌면은 잘 납득을 못하세요. 아직은 왜 이래요? 네, 저희 대기자도 그렇고
논설위원님도 좀 새로운 걸 변화를 잘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수익은 내와라 하니까 예. 뭐 지방신문 다 똑같겠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 가라 하니까 김수정 네. 아세요? 저 되고 싶네요. 와, 그래. 원래 아시는 거야? 아니 우리 그 스피드 할 때. 아, 우리 60일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주차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왔다가 이제 회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돼가 지하철 타고 가요. 아유 조심히 가세요. 네. 대구 계시는 거야. 저는 대구. 네. 문이 열립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지하 2층. (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내려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대구 신문 사장님 김상섭 씨. 네네네, 맞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구미에 이틀 전에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네네. 오셨더라. 대구 자주 구미에 자주 오시나 보죠. 누가? 김상섭 사장님. 뭐 행사 있으시면은 그 뭐 어쨌든 대구 경북은 다 다니시니까. 회사 오세요. 사정이 어때요? 회사도 지면 신문 회사가 다 뭐. 구미 온 이유가 이제 구미 기업이 많아서. 그럴까요? 나중에 또. 예. 저도 그럼 저 어디로 가세요? 대구 어때요? 아, 여기로 가는 길 있죠. 예. 정보교육대님. 아, 네. 시간도 없고. 저는 인터넷 신문도 하고 유튜브 방송 쪽으로 올인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온라인 맞춤형 갖고 연구 논문도 쓰고 있고. 네네. 시대 의견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워도 진짜 돌아서면 또 딴 거 막 한다고 바쁘니까. 사실 용진이 워낙 급변해서 네. 이제 말로 막히면 돼요. 더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하시겠다, 그죠? 사실 내 기자도 고용할 필요 없이 네. 혼자 일을 다 해서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한 달에 한 $1,000만 인공지능에 투자하면은 그게 웬만한 회사보다 더 나아요. 네네네. 결과물이. 앞으로 이제 말로 다 설명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쓰세요? 지금은 일반 기본 AI 쓰지만 그건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겠죠. 오늘 같이 앱을 만들면은 앱이 수익화가 되고요. 아, 네네. 저는. 네, 들어가세요. 예, 조심히 예. 가세요.